재벌의 딸 수아. 미아에서 재벌 회장이 되기까지의 기구한 여정. 나는 5살이었다. 그날이 내 생일이었다는 사실을 나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지 못했다. 어쩌면 의도적으로 잊어버렸는지도 모른다. 케이크의 촛불, 아버지의 따뜻한 웃음, 어머니가 머리에 꽂아주던 리본, 모든 건 흐릿한 안개처럼 사라졌다. 그날 우리는 가족 나들이를 나갔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놀이공원. 나는 풍선을 잡고 웃으며 뛰어다녔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잠시 놓은 순간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나를 떼어놓았던 걸까? 분명히 뒤를 돌아봤을 땐 부모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고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발소리만 귀를 때렸다. 엄마, 아빠. 나는 울부짖으며 돌아다녔다. 하지만 아이의 목소리는 수많은 소음 속에 묻혀버렸다. 그때의 두려움, 발끝까지 차오르는 외로움은 아직도 내 가슴을 움켜쥔다. 결국 나는 경찰서에 맡겨졌다. 그곳에서 내 이름조차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나는 수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가족을 찾기 위한 방송과 신문 공고도 나갔다고 했지만 아무도 나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나는 그렇게 미아가 되었고 보육원으로 보내졌다. 보육원 생활은 혹독했다. 아이들은 저마다 사연이 있었고 그 사연만큼의 날카로움이 있었다. 나보다 힘센 아이들은 내 머리채를 잡으며 욕을 했고 나는 매번 얻어맞으면서도 꾹 참았다. 밤이면 낡은 담요 속에서 혼자 울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버려진 걸까? 엄마, 아빠는 왜 나를 찾으러 오지 않는 걸까? 그런 의문이 매일 나를 괴롭혔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너는 착하고 똑똑한 아이야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 누가 나를 버렸든 나는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다. 남이 주지 않는 사랑이라면 내가 직접 내 안에서 길어올려야 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다. 나는 보육원에서 가장 성실한 아이로 불렸고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교과서를 사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들어갔다. 그래도 가슴 한쪽은 늘 텅 비어 있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공허함이 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5살의 그날 놀이공원에서 놓쳤던 부모님의 손. 그 손을 다시 잡을 수 있을까? 나는 그 질문을 평생 가슴에 새긴 채 새로운 삶의 출발점에 서 있었다. 넌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혼자서 다 해내는 거야? 대학 시절 처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준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박지연이었다. 처음 만난 건 동아리 신입 환영회에서였다. 내가 낡은 옷을 입고 한쪽 구석에서 책만 읽고 있을 때 그는 일부러 내 옆자리에 와서 앉았다. 처음에는 그저 동정심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몇 주가 지나도 그는 늘 내 곁에 있었다. 조용히 밥을 사주고 시험 기간에는 늦은 밤까지 문제를 같이 풀어주고 내 생일에도 어김없이 편지를 건네줬다. 너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서 버틸 거야? 이제 나도 좀 내 삶에 들어가도 되지 않아? 그 말에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던 눈물이었다. 보육원 시절부터 늘 혼자였고 도움을 청하는 법도 몰랐던 내가 누군가의 품 안에서 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낯설었다. 지연은 따뜻한 사람이었다. 늘 내 앞에서 웃고 내 손을 꼭 잡아줬다. 나는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배웠고 그 사랑이 내 인생의 구명줄 같았다. 졸업 후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내 삶에 또 다른 시험이 시작되었다. 보육원 출신이라면서요? 지연의 어머니 장옥자 여사는 내게 처음 건넨 말이 그것이었다. 차가운 눈빛, 입꼬리에 미묘한 비웃음.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우리 집안은 뿌리가 분명한 집이요.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를 애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라니, 참. 지연이 옆에서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며 나를 감쌌지만 장옥자의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결혼식 날도 그녀는 끝까지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객들 앞에서 지연이는 참 착해서 저런 애도 데려다 살려주네라고 말했다. 순간 나는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지연의 손을 꼭 잡으며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참자. 사랑하니까. 지연과 함께라면 뭐든 버틸 수 있어. 그러나 결혼 생활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아침상은 왜 이렇게 늦게 차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해야지. 전업주부가 집을 이렇게 어지럽히고도 부끄럽지 않니? 나는 직장을 다니며 퇴근 후에도 밥상을 차리고 청소를 했다. 지연은 처음엔 나를 위로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의 편에 서기 시작했다. 수아야, 엄마가 좀 까다롭긴 해도 그래도 다 널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더 이상 어디에도 기대지 못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장옥자는 내게 술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다. 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집안의 사람이 못 돼. 그게 내 출신의 한계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언젠가 당신이 무릎 꿇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날이 올 거야. 나를 무시한 이 모든 시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그리고 그날의 다짐이 훗날 내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될 줄은 그때의 나는 아직 몰랐다. 결혼 후 1년. 나는 점점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어가는 기분이었다. 출근 전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장옥자 여사의 아침상을 차려야 했다. 회의가 있는 날에도 먼저 장 보러 나가야 했고 퇴근 후엔 곧장 집으로 뛰어와 저녁을 준비했다. 식탁에 앉아선 짠하다. 간이 안 맞다는 불평이 이어졌고 설거지라도 늦으면 요즘 며느리들은 게을러 빠졌다는 말이 어김없이 날아왔다.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건 지연의 변화였다. 처음엔 나를 감싸주던 그가 이제는 어머니의 입장을 대변했다.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넌 아내니까 집안일은 당연히 내 몫이지.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지만 그래도 며느리로서 기본은 해야지. 그 말이 내 귀에 박힐 때마다 마음이 부서져 내렸다. 나는 단 한 번도 며느리가 되기 위해 결혼한 적이 없었다. 사랑받고 싶었고 가정을 꾸리고 싶었다. 그런데 현실은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드는 것 같았다. 어느 날이었다. 늦은 회의가 있어 평소보다 1시간 늦게 퇴근한 날 현관문을 열자 장옥자 여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소리를 질렀다. 지금 몇 시야? 며느리가 제 시간에 들어오지도 않네. 집안일은 안중에도 없지. 죄송합니다. 회의가 좀 늦어져서. 회사? 회사가 그렇게 중요해? 우리 아들은 밖에서 돈 벌고 들어오는데. 며느리는 집을 지켜야지. 남편보다 내 커리어가 더 중요하냐?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이 덜컥 떨어졌다. 나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저도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 며느리이기 전에 제 인생이 있어요. 그 말이 끝나자 장옥자 여사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감히 입을 그렇게 놀려? 이 집 며느리가 어디서 버릇없이. 그날 밤 지연은 내게 말했다. 엄마가 너 때문에 화병이 생기겠다. 앞으로 회의 있으면 미리 말하고 저녁은 꼭 준비해놔. 나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눈 속엔 한때 나를 사랑하던 따뜻함이 사라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대는 점점 심해졌다. 밥상에 앉아있는 나를 무시하고 내 몫의 반찬을 치워버리기도 했고 시누이는 보육원 애가 어디서 이런 집에 시집 오냐며 대놓고 비웃었다. 내가 울어도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은 터졌다. 장옥자 여사가 내 얼굴 앞에 돈 봉투를 내밀며 말했다. 지연한테 이혼해달라고 해. 너 같은 애랑은 못 살게 하겠어. 이 돈이면 어디 가서도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조용히 찢어버렸다. 그리고 말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건 언젠가 내가 당신들보다 높은 곳에서 말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들을게요. 그날 이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꺾였다. 더 이상 눈물 따위 흘리지 않겠다고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그 다짐은 곧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었다. 나는 내 과거를 숨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것을 무기로 삼기로 했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무의미하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매일 반복되는 모욕, 차별, 무시, 그리고 외면. 그 속에서 나는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마자 장옥자 여사의 날 선 목소리가 내 귀를 찔렀다. 오늘도 늦었네. 밥도 안 차렸어? 집이 이렇게 엉망인데 무슨 며느리가 회사 핑계를 대? 나는 지쳐서 대답할 힘조차 없었다. 옷을 갈아입고 부엌으로 향하려는데 신우이가 비웃으며 말했다. 보육원 애가 어디서 며느리 행세야.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것만도 기적인 줄 알아.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히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결혼이 내 인생의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며칠 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야근하던 날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었다. 장옥자였다.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지금은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끝나는 대로. 지연이 교통사고 났어. 넌 아내라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심장이 얼어붙었다. 나는 회의를 던져놓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도착한 병실에서 마주한 건 다친 남편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은 가족들의 저녁 식사 자리였다. 사고라고요? 아니, 그냥 살짝 긁힌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와? 가족이 부르면 이리고 뭐고 뛰어와야지. 그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깨달았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나 자신을 지워가며 살지 않겠다고. 다음 날 회사에서 사직서를 냈다. 모두가 놀랐다. 승진이 눈앞인데 왜? 라는 동료들의 질문에 나는 웃으며 말했다. 제가 누구인지 찾으러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나왔다. 어디가? 지연의 물음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끝까지 내 손을 잡지 않았다. 작은 원룸에서 다시 혼자가 된 밤, 나는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무너진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은 편안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짜 나 자신을 다시 세우는 길을 걷기로 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보다 더 큰 반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내가 떠난 그날부터 과거의 그림자가 천천히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집을 나와 난생 처음 혼자만의 삶을 살기 시작한 날, 내 마음은 공허했지만 이상하게도 자유로웠다. 밤마다 보육원에서 배운 생존 기술과 혼자 버틴 날들의 기억을 되새기며 나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런 어느 날 작은 카페에서 일을 하던 내 앞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혹시 강수아 씨 맞으신가요?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강수아? 내 이름이 어떻게? 그는 내 앞에 앉아 조심스럽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제가 강태산 회장의 법률팀에서 왔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확인했는데 당신이 강 회장님의 손녀라는 사실이 맞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보육원에서 버려졌던 5살의 나, 가족의 손을 놓친 그날의 기억, 그리고 시집살이로 치를 떨었던 지난 1년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게 진짜인가요? 나는 손을 떨며 서류를 잡았다. 맞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돌아올 권리와 위치가 있습니다. 나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잃어버린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설렘과 동시에 시집살이와 남편에게 받은 상처가 떠올라 머리가 아찔했다. 며칠 후 나는 강 회장의 저택에 들어섰다. 웅장한 대리석 계단, 고급스러운 샹들리에,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회장님의 미소. 수아야, 너를 이렇게 다시 볼 수 있다니. 그 순간 눈물이 터졌다.
할아버지, 저 정말 돌아온 건가요? 그는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내가 살아남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이제부터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원하면 강그룹의 후계자도 될 수 있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보육원에서 버림받고 시집에서 학대받던 나. 하지만 지금 나는 선택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는 힘, 이제 내 손 안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혼자 울었다. 눈물에는 과거의 상처와 분노,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가 섞여 있었다. 이제 내가 나를 지킬 차례다. 그때 다짐했다. 언젠가 나를 짓밟았던 이들을 향해 냉정한 정의를 보여주리라. 그리고 그 다짐은 훗날 시어머니 장옥자와 남편 박지연에게 돌아갈 통쾌한 복수의 서막이 되었다. 강 회장의 저택문을 다시 밟는 순간 가슴이 벅찼다. 보육원에서 작은 방 안에 앉아 떨던 어린 나, 시집에서 무시당하고 눈물로 밤을 지새던 나, 그 모든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이제 약자가 아니었다. 강 회장은 나를 자신의 곁으로 데려오며 말했다. 수아야, 이제부터 너는 나와 함께 이 그룹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거다. 경영 결정, 사람을 움직이는 법, 모든 것이 내 것이 될 수 있다. 처음엔 두려웠다. 낯선 사람들, 넓은 회의실, 수많은 비서와 임원들, 내가 과연 이 자리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결심했다. 약자의 위치는 이제 끝났다. 이 모든 힘을 내 손으로 움켜쥐리라. 처음 한 달 나는 하루 16시간을 공부와 실무로 보냈다.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회의에서 질문을 던지며 임원들의 보고를 평가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나를 무시했던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속삭였다. 이제 너희가 날 얕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강 회장은 나의 태도와 결단력에 감탄하며 말했다. 수아야, 너는 단순한 상속자가 아니라 진정한 지도자로 자랄 제목이다. 마음을 강하게 가지렴. 나는 속으로 웃었다. 보육원 시절 혼자 버티며 다져진 내 정신력과 시집살이에서 다진 인내심이 지금 나를 이 자리까지 이끌었다. 이제 그 모든 고통은 무기가 되었다. 그날 밤 회장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어. 내 과거를 무시했던 사람들, 나를 학대했던 그들 모두 언젠가 내가 무릎 꿇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미 작은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 장옥자, 남편 박지연, 시누이. 그들 모두가 내 앞에 다시 나타날 날을 나는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며 미소 지었다. 이제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재벌가의 일원으로서 나의 하루는 끝없는 결정과 선택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머릿속 한쪽에는 늘 시집살이의 기억과 복수의 설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 장옥자, 남편 박지연, 시누이. 그들 모두가 나를 무시하고 상처 준 그 순간들, 나는 잊지 않았다. 먼저 목표는 장옥자였다. 그녀는 늘 며느리는 집안일만 하면 된다며 나를 무시했지만 이제 나는 그녀의 영향력을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강 회장의 후원으로 나는 그룹 계열사 중 한 곳의 이사로 임명되었다. 그 회사의 주요 계약 중 하나가 장옥자가 운영하는 외부 기업과 얽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정보를 분석하고 계약 조건을 새롭게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장 회장님의 손녀분이 직접 검토하시다니 놀랍네요. 장옥자의 웃음에는 얕은 자신감이 묻어났다. 하지만 나는 미소 속에 냉혹한 계획을 감췄다. 계약 서류를 재조정하고 작은 조항 하나로 그녀의 회사는 큰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장옥자는 자신의 실수로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 회의실에서 그녀가 나를 향해 보인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굴욕이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말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음 목표는 남편 박지연이었다.
그는 여전히 내 앞에서 나를 통제하려 했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그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먼저 입수하고 그를 무시할 수 없게 만드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수아, 이 자료 내가 직접 검토한 거야?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맞아요. 앞으로는 저에게 모든 걸 맡기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나를 동등한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 눈빛 속에서 나는 과거의 나약함과 무력감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마지막으로 신우이. 그녀는 늘 나를 조롱하며 소문을 퍼뜨렸지만 내가 경영권을 가진 회사를 통해 그녀의 사회적 위치와 평판을 흔들 수 있는 권력을 얻었다. 작은 전략으로 그녀의 명성을 깎아내리고 이제 그녀는 내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날 밤 호텔방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나는 다짐했다. 이제 나는 약자가 아니다. 과거의 상처는 내 힘이 되었고 앞으로 나는 원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짓밟혔던 모든 순간은 반드시 되돌려주리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만족감과 설렘이 나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복수의 첫걸음은 성공했고 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강 회장의 신임으로 나는 재벌가의 핵심 후계자로 자리 잡았다. 회의실에서 한마디, 한 결정이 수십 명의 임원과 직원들을 움직였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쾌감을 느꼈다. 장옥자, 박지연, 신우이의 눈빛은 점점 위축됐다. 회의 중 장옥자가 날 시험하려 했지만 나는 차분하게 답하며 냉정한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경험은 부족했지만 배움과 결단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내 권력과 결심을 실감했다. 첫 번째 복수를 넘어 본격적인 권력 장악이 시작됐다. 장옥자가 주도하던 일부 사업을 내 손에 넣고 남편의 투자 프로젝트를 분석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조정했다. 신우이 또한 내 영향력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재벌 회장의 진정한 후계자임을 공개적으로 입증한 것이었다. 강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나를 공개 지지하며 말했다. 수아야, 이제 내가 우리 그룹의 미래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약자였던 내가 이제 권력과 지혜로 모든 것을 쥐었다.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 재벌가에서 점점 권력을 장악하면서 나는 시어머니 장옥자와 남편 박지연, 신우이에게 첫 번째 경고장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들은 내 존재와 힘을 처음으로 실감했고 그 눈빛에서 당황과 두려움을 읽을 수 있었다. 장옥자 여사는 자신이 주도하던 사업에서 내 조정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 회의실에서 그녀가 굳은 얼굴로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차갑게 속으로 말했다. 이제 너희가 날 무시했던 대가를 치를 차례다. 박지연은 내 정보와 분석에 의해 투자에서 실수를 범하고 더 이상 나를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무력해진 모습은 과거에 나약했던 순간과 대비되어 통쾌한 만족감을 안겼다. 신우이는 내 권력과 영향력 속에서 점점 위축되었고 내가 만든 계약과 조건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조심스레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밤 호텔방 창가에 서서 나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보육원에서 버림받고 시집살이로 상처받던 어린 내가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 나는 약자가 아니었다. 과거의 모든 상처와 모욕은 내 힘과 전략으로 변했고 복수는 현실이 되었다.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앞으로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다. 누구도 나를 얕볼 수 없고 이제 진정한 힘으로 나의 길을 만들 것이다.